한낮의 해가 재개발 구역을 비추고 있었다. 철근이 삐져나온 건물들 사이로 먼지가 뿌옇게 흩날렸고 바닥에 깔린 노란 폴리스 라인이 사람들의 발목을 불편하게 감쌌다. 철거 예정이라고 써붙은 붉은 경고문들 위로 비둘기들이 앉아 있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마을의 시간은 멈춘 듯 보였다. 그날 오후 류상길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구형 청진기를 가방에 넣은 채 단지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절뚝이는 걸음을 감추려 노력했다. 수십 년을 병원에 바쳤지만 요즘은 자주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나도 곧 이곳을 떠나야 하나. 그 순간이었다. 단지 중앙, 폐건물 옆 공터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야, 어르신. 여기 뭘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철거한다니까. 박태민. 철거 용역 팀장이자 이 일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눈썹이 반쯤 밀린 머리칼과 과도하게 벌어진 어깨는 그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데 익숙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한 노인이 오래된 철제 대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군복 상의는 빛이 바래고 있었고 단정히 빗은 백발 사이로 굵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내가 여기 산 지가 몇 년인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 너무하십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름은 정인철. 폐가로 지정된 칠동 옆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그를 피했다. 정체불명의 군사 훈련 같은 걸 새벽마다 한다며 수군대곤 했다. 뭐라고요? 여기 국유지예요. 나가라니까. 나가란 말이야. 박태민은 인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인철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이 짙은 안개처럼 가라앉았다. 그만하시오. 너무하잖소. 류상길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다. 어이, 원장님은 빠지세요. 병원에나 계시지 왜 여길 어슬렁거리십니까?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요. 인권이란 건 절차 이전에 존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소. 박태민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명백히 비웃음이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팔을 들던 순간이었다. 정인철의 손이 느리게 그러나 정확히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나요, 이 손 뭐야? 순간 박태민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아무도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정인철은 단 한 손만으로 박태민을 바닥에 눌러 앉혔다. 마치 어깨 위로 얹은 먼지를 털어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놀란 것은 박태민뿐만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용역 팀원들, 지나가던 주민들 모두 침묵했다. 류상길 역시 그 낡은 손의 서린 기운에 말을 잃었다. 그건 분명히 훈련된 자의 움직임이었다. 노인의 근육과 관절은 전혀 낫지 않았고 오히려 가려져 있었던 진실을 잠시 내보인 것처럼 보였다. 박태민은 이 악물고 다시 일어났지만 정인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등을 돌렸다. 무슨 짓이야 당신, 평범한 노인이 아니지. 정인철은 벽에 기댄 채 담배를 꺼냈다. 마른 입술이 한 모금의 연기를 받아들였다. 살다 보면 나이 먹는 것도 무기가 되더이다. 그러니 다시는 손 올리지 마시오. 누구든. 박태민은 무너진 자존심에 이글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고 류상길은 그 자리에 남아 정인철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 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복무하셨습니까? 정인철은 담배를 꺼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의사 양반은 사람 살리는 일 하시오. 나는 사람을 지키는 일만 해봤소. 그 말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완벽한 대답이기도 했다. 류상길은 그제서야 알 수 없는 감정이 모골대까지 차오름을 느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 자신의 기억 속 누군가와 닿아 있는 인물일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스쳤다. 그날 이후로 단지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철거 용역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주민들은 정인철을 몰래 지켜보는 눈빛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괴짜 노인이 아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류상길은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끌리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시선 속에는 묘한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류상길은 묘한 습관이 생겼다. 퇴근 후면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일부러 돌아 폐가 앞을 지나쳤다. 그곳엔 언제나 조용히 서 있는 정인철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매일 마당을 쓸고 때로는 폐건물의 문을 다시 못질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상하리만큼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고립이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 같았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다. 상길은 우산도 없이 황급히 단지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러다 한참을 못 가서 발을 멈췄다. 폐가 마당에 한 노인이 망치를 들고 서 있었다. 우비도 없이 빗속에서 문을 다시 고정하고 있었다. 정인철이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감기 드시겠어요. 상길은 급히 뛰어갔다. 하지만 인철은 아무 대답 없이 망치질을 계속했다. 저기 도와드릴게요. 망치 좀 줘보세요. 상길이 가까이 다가섰을 때였다. 인철의 손이 번개처럼 망치를 내려치며 입을 열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 말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투엔 수많은 거절의 경험에서 묻어난 단호함이 있었다. 상길은 얼어붙은 채 망치 소리만 듣고 서 있었다. 정인철은 마지막 못 하나를 박은 뒤 마침내 망치를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제야 상길을 제대로 바라봤다. 의사 양반, 남의 일에 그렇게 쉽게 마음 주지 마시오. 특히 이런 동네에선. 상길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었다. 전 그래도 사람한텐 마음을 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분들한테는요. 정인철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다. 잠깐 들어오시겠소? 그날 처음으로 상길은 정인철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현관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다. 퇴락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군인 제복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조그마한 책상 위엔 무전기와 다른 지도, 군번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기 무슨 지휘소 같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절반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요. 정인철은 차를 데우며 말했다. 그 말은 또 한 번 질문에 대한 대답 같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상의 이야기였다. 전 한때 북쪽으로 갔던 적이 있소. 아무도 알아선 안 되는 임무였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물을 따랐다. 빗소리는 천장을 두드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과 평온이 동시에 감돌았다. 어쩌면 이곳에서 나는 내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소. 상길은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등 아래로 굳은 살과 오래된 흉터가 드러나 있었다. 오른손 엄지마디 아래 마치 비자 모양처럼 길게 남은 상처. 그 흉터를 보자 상길의 가슴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오래전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였다. 북쪽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한 이름 없는 군인이 있었다고.
총알을 막으며 자신을 업고 뛰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혹시 그 상처 어디서 생기신 겁니까? 전투 중 하나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이 상길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차가 식기 전에 드시오. 이 동네 밤 공기는 은근히 싸늘하오. 정인철의 말에 상길은 조심스레 찻잔을 들었다. 말없이 입을 다문 두 사람. 그러나 그 침묵은 처음처럼 낯설지 않았다. 그날 밤 상길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닫으며 그는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사고로 다친 곳. 하지만 그날 자기 가족을 끌고 도망치던 이름 없는 군인의 팔 위에서 따뜻했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그가 정인철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부터였다. 봄이 무르익어 갈수록 재개발 단지는 점점 더 적막해졌다. 건물 한 채, 또 한 채가 철거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담장이 무너졌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대신 중장비의 엔진음이 골목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삭막한 풍경 속에서 오히려 두 노인의 발걸음은 자주 겹쳤다. 병원에서 퇴근하던 류상길이 폐가 앞에서 마당을 쓸던 정인철과 마주치는 일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고 둘은 말없이 함께 걷는 날이 많아졌다. 언젠가부터 상길은 인철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단지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 단단한 뼈대 같은 삶의 결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날은 매번 바뀌어도 병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지요. 둘은 느린 걸음으로 단지 내 공터를 지나고 있었다. 철거된 건물 자리에 세워진 가건물 벽면엔 재개발 찬성, 이라는 현수막이 나부꼈고 그 아래엔 철거 반대 주민들 즉시 퇴거라는 붉은 경고문이 덧붙여져 있었다. 가끔은 그날 생각이 납니다. 의대 다닐 때 동아리 활동으로 의료 봉사 갔던 강원도 시골에서 총상을 입은 노인을 치료했던 기억이 있어요. 등 뒤로 작게 남은 흉터였는데 그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정인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손으로 입가를 가볍게 문지르고 시선을 벽 쪽으로 돌렸다. 상길은 잠시 당황했다. 평소 같으면 짧게라도 웃어넘길 법한 말인데 오늘따라 그 말이 벽에 튕겨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 혹시 제 질문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괜찮소? 그런 일은 많았으니. 인철은 평소보다 말이 짧았다. 아니, 그의 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늘은 그 안에 미세한 단절이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고요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살짝 뒤틀리고 있었다. 혹시 제 말이 뭔가 떠올리게 했나요? 그건 남에게 꺼내 보이고 싶은 종류의 기억이 아니요. 그저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날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명령의 날이었소. 상길은 그제야 그 말의 무게를 알아차렸다. 그의 과거를 궁금해하며 꺼낸 말이 상대에겐 칼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했나 봅니다. 궁금함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해서는 안 되는 질문도 있는 법이지요. 정인철의 말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선이었다. 상길은 그 선 앞에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며칠간 정인철은 마당에 나오지 않았다. 병원 진료를 마친 상길은 여러 번 그의 집 앞을 지났지만 고요한 폐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안에 아무도 없는 듯 혹은 누군가 일부러 문을 걸어 잠근 듯 조용했다.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정인철이 마당에 나와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마당의 낙엽을 천천히 쓸고 있었다.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괜찮으셨어요? 인철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소. 바람이 불어서 그냥 조금 머리가 복잡했을 뿐이요.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렸다. 머리가 복잡하다. 과거를 쌓안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생각이란 감정보다 더 고된 것이리라.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준비해 보려고요. 예전에 선생님께서 말했던 생강차, 마침 병원에서도 들어왔거든요. 정인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다시 마주 앉게 되었다. 하지만 상길은 알고 있었다. 그날의 균열은 작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은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침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돌아온 상길은 오랜만에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엔 아버지가 남긴 몇 장의 사진과 오래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어릴 적 자신과 부모,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군인 이야기를 반복하셨다. 목숨을 걸고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던 한 남자. 총상 입은 채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른손 엄지마디에 이상한 흉터가 있었다고. 상길은 손끝으로 사진을 쓸며 속으로 조용히 응조렸다. 선생님이 그 사람이라면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걸까? 그 의문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늦봄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햇볕은 따뜻했지만 그늘에 서면 옷깃을 여미게 되는 쌀쌀함이 남아 있었다. 류상길은 병원 일을 마치고 단지로 향했다. 폐가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정인철이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담뱃불을 붙이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도통 종잡을 수 없네요. 따뜻했다가 또 으슬으슬합니다. 그랬소. 이런 날은 쌓였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곤 하지요. 상길은 인철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둘 사이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다. 무겁고 길게 그들 사이에 놓인 무엇인가를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선생님, 실은 며칠 전부터 고민하다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인철은 시선을 멀리 두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 태도는 조용히 말해보라는 허락처럼 보였다. 저희 가족이 북쪽에서 내려온 건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우리 가족을 구한 분에게 언젠가 꼭 은혜를 갚으라고요. 정인철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분은 총상을 입은 채 저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깊은 흉터가 있었다고도요. 상길은 조심스럽게 인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가 담배를 들고 있는 손, 엄지마디 아래. 언젠가 비처럼 내리던 날에 잠깐 보았던 그 자국. 비자처럼 벌어진 흉터.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인철은 천천히 담배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상길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2배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제 말이 실례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인철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물은 꽤 차가웠소. 아이가 몸을 떨었고 어머니는 끝없이 울었지요. 아버지는 입술을 꽉 물고 있었고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달렸소.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 속 어딘가를 다시 헤집는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다. 류상길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은 자신이었다. 그분이 정말 선생님이셨군요.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던 사람일 뿐이요. 그게 어디 명령입니까?
그건 선택이었고 용기였습니다. 정인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등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저희 가족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상길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그 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었다. 그 순간 정인철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상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난 이름도 직책도 모두 내려놓고 살아왔소. 그저 살아남은 사람으로. 그 말은 사라진 시간에 대한 무게였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켜야 했던 수많은 기억들과 침묵의 조각들이 그의 눈빛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을 평생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기신 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요. 정인철은 담배갑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받아들임이었다. 그날 밤 류상길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같은 문장들. 그는 우리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저 강을 건넜고 총알을 막았다. 그 사람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평생 은혜를 잊지 마라. 류상길은 그 편지를 접으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젠 당신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정인철을 위해 준비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군번줄 하나.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그것이었다. 숫자 하나, 글자 하나. 잊혀진 역사 속 이름 없는 병사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날 아침 류상길은 진료를 일찍 마쳤다. 오후 외래를 동료에게 부탁하고 손수건에 곱게 싼 작은 상자를 가방 안에 넣었다. 손끝이 묘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땐 정인철이 마당에 앉아 있었다. 의외였다.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나무 벤치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선생님, 잠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상길을 바라보았다. 상길은 벤치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열어본 상자 안에는 낡은 군번줄이 있었다. 철제 명판엔 시간이 지나 흐려졌지만 또렷하게 남은 글씨가 있었다. 대한민국 북파공작원 7385 정인철. 정인철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굳히고 입을 다물었다. 이걸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구하셨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어릴 적 저를 안고 달리시던 한 남자의 등에 이 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죽기 전까지도 잊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정인철은 시선을 피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가 굽은 관절이 드러났다.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다. 이젠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그 침묵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침묵 덕분에 살아있고 저는 지금 의사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름도 없이 목숨을 걸었고 그 덕에 저희는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정인철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은 길고도 깊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맞다고. 그것만으로도 아버지의 평생 한을 풀 수 있습니다. 말 대신 정인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슬픔과 후회의 혼합물처럼 보였다. 나는 이름 없이 살아야 했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말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온 그 고백의 산길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정인철은 다시 침묵을 택했다. 그는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러곤 그대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사라진 자신의 과거를 손 위에 올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상길은 폐가를 떠나며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떠나는 그의 등 뒤에서 정인철은 가만히 군번줄을 목에 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하늘을 향해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니 내 인생이 헛되지는 않았구려. 다음 날부터 단지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폐가에 혼자 사는 노인이 밤마다 불을 끄지 않고 깨어 있다는 이야기, 철거 용역이 그 집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을회관 앞 CCTV에 새벽마다 어떤 노인이 군복을 입고 뒷골목을 순찰한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반신반의하며 들었다. 하지만 류상길은 알고 있었다. 그 모든 소문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혼자 속삭였다. 이제 침묵 말고 이름으로 남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나 그 이름은 여전히 역사엔 없었다. 그의 기록은 군번줄 안에만 존재했고 단지 몇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해가 길어진 초여름 어느 날 단지는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철거를 둘러싼 마찰이 격해졌고 용역업체와 일부 주민들 사이엔 몸싸움이 벌어졌다. 폐가 근처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곳엔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않았다. 폐가 안쪽 작은 거실, 낡은 소파에 앉은 정인철은 오늘도 말없이 TV를 켜두었다. 화면 속 뉴스에선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방안 검토라는 자막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익숙한 발걸음. 류상길이었다. 선생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은 조금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들어오시오. 인철의 말투는 변함없었지만 그 속엔 묘한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다. 상길은 조심스럽게 거실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어제 그가 건넨 군번줄이 놓여 있었다. 선생님,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꺼낸 편지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사람에게 전해다오. 우리는 매일 당신을 기억했다. 그날의 강, 그날의 눈빛, 그리고 당신의 손. 편지를 다 읽은 뒤 둘 사이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정인철이었다. 내가 남긴 건 구출이 아니었소. 선택이었지. 그때도 지금도.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소. 당신 가족을 구한 것이 내가 살아온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다는 걸. 상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인철은 천천히 군번줄을 들었다. 이거 말이오. 이 숫자 하나, 글자 하나가 내 인생 전부였소. 나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명령 대신 침묵을 배웠소. 국가가 명령하면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지워졌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았다. 목을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상철이라는 아이를 업고 달렸소. 강물은 차가웠고 총소리는 귓가에 울렸지. 아이를 놓치면 모두 끝이라는 생각만 들었소. 그래서 오른손으로 총을 쏘면서도 왼팔로 아이를 감싸 안았소. 그때 총알이 손을 뚫었지요. 인철은 손바닥을 펴보였다. 이미 말랐지만 엄지마디 아래 깊게 남은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했소. 하나는
그날 살아남아 다행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선택이 정말 옳았던가 하는 끝없는 의문이었소. 류상길은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선생님, 그날의 선택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제가 의사로 살아오며 치료한 수천 명의 생명들까지도요. 그 모든 생명에 선생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겁니다. 정인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한 손으로 눈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나에게 다시 손을 내밀 줄은 몰랐소. 그건 운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인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게 하나의 부탁을 해도 되겠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 과거는 남기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이젠 그걸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소.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저 숫자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했던 선택이 누군가에겐 희망이었음을 기록해 줄 수 있겠소? 상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하나의 역사에 대한 예의가 담겨 있었다. 정인철은 거실 한쪽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건넸다. 그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자필 기록이 담겨 있었다. 임무 수행 날짜, 경로, 암호명, 동료들의 이름 그리고 그날 밤 강을 건너며 썼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아이를 구할 것이다. 설령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해도. 상길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 순간 정인철이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진한 감정이 흘러내렸다. 40년의 침묵이 그 고백 한 줄로 무너지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이었다. 숨막히는 듯한 열기와 미세먼지가 뒤섞인 오후 류상길은 병원 창문을 열어놓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달력 위에 동그라미 친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내일이면 정인철 선생님과 나눈 인연 100일째였다. 별 의미 없는 숫자였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폐가로 향하던 그의 걸음은 정문 앞에서 멈췄다. 마당에 쓰러져 있는 익숙한 실루엣. 선생님. 상길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달려갔다. 정인철은 의식이 희미했고 입술은 바짝 타 있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119,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폐가 아픕니다. 환자 의식 희미하고 호흡 불규칙합니다. 그는 단숨에 지혈을 하고 맥박을 확인했다. 불규칙한 리듬. 상길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인철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CT 촬영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환자의 흉부에서 낡은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과거 총상 흔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파편이 대동맥 근처로 이동한 상태라는 겁니다. 류상길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눈을 감았다. 그 총알이었다. 40년 전 강을 건너며 엄지를 관통했던 그 총알 조각. 아직 그의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지금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움직이면 대동맥이 찢어져 출혈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긴 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고난도 수술이고 환자의 나이와 체력 상태를 고려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솔직히 수술 집도의가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일제히 상길을 바라봤다. 병원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30년 경력의 외과 전문의로서 그의 결정은 무게가 있었다. 류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정밀한 수술입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금 제 손이 아니면 이분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수술실이 준비되었다. 상길은 수술복을 입고 손을 씻었다. 긴장감 속에서도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그 손끝에 담긴 건 은혜를 갚겠다는 결심이었고 그 누구보다 깊은 이해였다. 환자의 혈압 90에 60. 호흡 약해지고 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심장 모니터링 계속하세요. 메스. 수술이 시작되었다. 가슴을 열고 대동맥을 따라 조심스럽게 파편을 찾았다. 피가 번졌고 스태프들은 긴장으로 침을 삼켰다. 집도인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찾아낸 파편은 직경 1cm 남짓한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그러나 그 위치가 너무도 민감했다. 0.1만 실수해도 대동맥이 터질 수 있는 상황. 흡인기, 지혈 클립, 파편 고정합니다. 천천히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적출합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 짧고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은색의 작고 녹슨 파편이 수술 트레이 위에 놓였다. 수십 년을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것이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박수 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모두의 눈빛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수술을 마치고 상길은 중환자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운 인철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그 총알은 이제 없습니다. 이젠 진짜로 쉬셔야 합니다. 아무런 짐도 없이요. 그의 말끝엔 울림이 있었다. 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이 마지막 임무는 상길이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한여름 장대비가 내리던 저녁, 정인철은 조용히 눈을 떴다. 뿌연 형광등 불빛 너머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마스크를 쓴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류상길의 모습이었다. 살았구려. 허스키한 한마디에 상길은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의식 돌아오셨군요. 지금 바로 의료진 부르겠습니다. 잠깐만. 먼저 당신 얼굴 좀 보게. 마스크를 내리자 상길의 눈가엔 피로와 안도, 그리고 뭉클한 감정이 겹쳐져 있었다. 그 수술 자네가 직접 했소? 네. 그 총알 가슴 깊은 곳에 있었지만 결국 꺼냈습니다. 더 이상 안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정인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40년. 그 무게가 마침내 풀리는 듯했다. 며칠 후 병실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국가보훈처 직원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 기자들이었다. 류상길 원장님의 제보를 토대로 과거 북파 공작원의 희생을 재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인철님은 실존했던 제로급 공작원 문태수로 확인되었고 1981년 임무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실종 처리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공자 등록과 보상은 이미 지난 사건이라 어려우나 사회적 명예회복 차원에서 공로 표창을 준비 중입니다. 인철은 가만히 상길을 바라봤다. 내 이름은 이제야 기록되는가 보오. 상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겁니다. 며칠 후 폐가였던 집 앞엔 꽃다발과 국기가 꽂혔다. 지자체는 그 자리를 무명용사의 집으로 지정해 기념비를 세웠고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그날의 그림자는 그렇게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류상길은 마지막으로 정인철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산들바람이 부는 오후,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상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은퇴하신 후엔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인철은 작게 웃었다. 글쎄, 아직도 밤마다 총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하지만 이젠 누군가 날 이름으로 불러주니 그 소리도 점점 멀어지겠지. 그의 말엔 담담함과 평화가 섞여 있었다. 그날 상길은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인철에게 건넸다. 이젠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인철은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 자네가 갖고 있으시오. 이건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켜낸 증거니까. 그들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세월의 무게는 잠시 사라진 듯 했다. 시간을 초월한 두 남자의 인연은 이제 모두에게 전해질 새로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